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본위 제도와 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본위 제도는 1816년도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통화를 발행할 때 금과 연동해서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고정환율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근본지도가 처음 발생된 이유는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영국에서 금을 가장 많이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은행은 세계 최대 금 거래업자면서 또 금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본위 제도를 통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당시 1온스당 3파운드 17실링 10.5펜이라고 딱 확정된 상태에서 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죠. 근본위 제도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 대공황 전까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공황이 있었던 1931년도에는 금값이 폭등을 하면서 영국의 금태환을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금태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금을 바꿔주는, 금을 더 이상 바꿔줄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이후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달러로 변경이 됩니다. 파운드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서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1971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금태환을 정지하고 변동환율제로 현재와 같이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위 제도는 당시 이제 환율의 역할도 수행을 했죠. 고정환율 제도인데 금 1온스당 얼마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이제 달러하고 파운드나 아니면 다른 통화하고 바꿔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금을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금 자체 가격을 한번 결정하고 나서 1937년도에 금 자체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40년 동안 금 자체를 거래할 수 없게 혹은 소유할 수 없게끔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까지 만들 정도로 금태환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972년 이전에 근본위제 시절에 미국의 20달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ld coin payable to the bearer on demand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달러인데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었고, 72년도 금태환이 정지되고 달러본위제로 바뀌었을 때는 This note is legal tender라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냥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달러다라고 표시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근본위 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금을 기준으로 이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총량이 결국은 금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고 근본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걸 화폐로 바꿀 때 우린 종이화폐만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걸로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체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거래에 있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영국이 근본위제를 시행한 후에 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도매 업무는 런던의 금거래상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고, 1차 대전 후에 달러와 채무 및 파운드와 가치 하락으로 1919년 금 시장 가격을 이들 영국에 있는 런던의 5대 금거래업자를 통해서 금값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2004년도까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5대 거래업자들이 금 가격을 실제로 내가 얼마에 살 거야 라는 금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값을 책정했다라는 얘기가 화폐전쟁이라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가문이라는 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수출입을 전부 다 담당하던 자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들의 후예들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금융업체를 현재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 로스차일드 가문의 딜링룸이라는 밀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아프리카의 7대 금강부터 구소련의 금 수출업자,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금 수입업자까지 이들이 모두 이제 이 밀실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하는 유통망을 실질적으로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금 거래 시장이 어찌 보면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그럼 현재는 어떨 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오일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거래를 할 수 있는 몇몇 업체들이 그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들, 이벤트가 뭐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곧바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그 대형 업체들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금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되게 일루미나티 뭐 이런 음모론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가문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사실 독일의 유대인 대부 금융업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프로이센 제국의 황제의 금을 잘 지킨 대가로 실제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5명의 아들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나눠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금융 대부업인데요. 지금도 이제 수백 명의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할해서 실제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5경 뭐 이런 얘기도 있고, 5조 달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한 TV 프로에서는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들은 실제 나폴레옹 시절 1800년대죠. 대륙 봉쇄령 시절에 유일하게 영국하고 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도 하고, 실제로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입하면서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자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을 지원해서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몰락시킨 장본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홍해 사이의 수에즈 운하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자손 50명 중에 25명이 근친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록펠러 가문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뭐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융업계의 큰 손인데요. 지금 미국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대형 기관, 대형 금융업체들의 지분의 상당수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다라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국이 계속 가지고 있던 금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세계 금시장의 중심이 스위스로 넘어오는 듯 했습니다. 브레톤우드 체제하에서 전 세계 각지의 금 유통망을 통합하면서 이제 실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1인당 금 보유고가 미국의 11배까지 넘어가는 정도 이제 스위스의 이제 금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이제 스위스가 금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화폐전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금 가격을 결정하는 걸 영국의 런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투입군을 위해서 금을 유통시키는 역할만 담당하면서 스위스의 어떤 금에 대한 장악력은 뭐 거기까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금 거래를 할 때는 영국에서 거래를 하고요. 그럼 스위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됐냐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스위스를 상당히 도와줍니다. 독일에서 스위스에게 줬던 금의 양이 그 당시로 보면 4억 4천만 불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억 한 2천만 불 정도가 다른 나라로부터 뺏은 금을 가져다가 스위스에 보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때 호주라든지 남아공 여러 군데에서 금의 대부분을 스위스 시장에서 저장하거나 자기네가 보관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위스는 상당히 많은 금을 보유한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위스에서 현물을 전 세계에다 제공해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위스 프랑이 상당히 중요한 통화로 작용하는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인당 금 보유량이 한 사람당 110돈이에요. 110돈. 그거는 미국의 1인당 금 보유량에 비해서 11배나 큰 금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위스 프랑이 매우 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의 뉴욕 금시장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런던에 비해서 골드바 사이즈를 4분의 1로 줄이고 레버리지를 20배로 확대하면서
스위스와는 달리 이제 금시장의 주 추세까지 미리 예측해서 과감하게 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개 호가 시장을 엽니다. 실제 현물금보다는 상품금을 통해서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좀 키우고 여기 어떤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투기꾼들이 몰리는 형태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을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아닙니다. 사실 개인들이 금을 사고 팔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역사적 기반이 없는 나라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을 되게 중요하게 보관하고 보유하는 그런 전통이나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물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품금, 즉 레버리지 투자가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무조건 돈으로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주로 투자하는 것들이 오일, 니켈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다 레버리지 형태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그렇고 실제로 파생 상품의 거의 모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품 거래 모든 것들이 이제 뉴욕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금이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현물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에서의 어떤 폭락, 폭등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폭리들도 취하는 것들도 이제 이들의 많은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뉴욕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적정한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폭락시켰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뉴욕에 상품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자기네가 상품거래소를 좌지우지 못했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시장의 폭락이 가능했던 건 상품거래소를 뉴욕에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그림은 코맥스의 인덱스고요. 금 선물이 최근에 이제 폭등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은 아니고 선물이고요. 최근 왜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져서 늘어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하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일종의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가 많이 몰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좋아하죠. 그렇죠. 아시아 이쪽은 금 현물을 많이 사죠. 한국의 일일 금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글쎄요. 1톤? 1톤이면 1000kg이잖아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하루에 25kg? 하루에 25kg? 네. 그건 되게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서 한 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선물시장이지만 선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게 수천 톤이고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홍콩 같은 데서 거래했던 거는 한 하루에 10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판매가 됐을 때. 이건 한국 시장이 너무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도 너무 작은 시장이어서 한국 내에서는 이 금거래에 대한 왜곡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가격보다 딱 나가서 보면요. 한국 금가격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그런 것들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 선물이 올라가는 거에 좀 유심 있게 관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지면 금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 증시의 변동폭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까지 골든에이지 TV였습니다.